안녕하세요. 금융제도론 연구 대학원 수업 6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안 듣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안 보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말고사 보고 그리고 뭐 보고서 이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제가 중간고사를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시험 기간은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에 시험을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뭐 여러분들 학교에 못 온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그 제가 이제 날짜를 정해 주겠죠. 특정 날짜에 이제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우리가 시험을 볼 텐데, 뭐 온라인 시험 그 학교에서 하는 거 그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제가 시험 문제를 강의 포털 사이트에 올리면 여러분들 그 문제에 그냥 그 답을 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려고 해요.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4월 19일 월요일 뭐 오후 3시에 시험을 본다. 만약에 4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시험을 보게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4월 19일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강의 포털 시스템에 접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거기에 문제를 올릴 거라는 거죠. 우리 강의 자료 매번 올리는 것처럼. 어, 네, 여기에 강의 포털 시스템, 여기에 제가 지금 우리 수업 자료가 매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1, 2, 3, 4, 5, 6, 7 이렇게 지금 강의 자료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제가 정해진 시간에 여기에 딱 시험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중간고사를.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다운로드해서, 아마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냥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는 만약 들어가면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시험 문제는 여기에다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1시간 동안 이제 써서 그거를 이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제출하면 되겠어요. 뭐 손으로 풀 거면 손으로 풀어서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뭐 타이핑해서 뭐 그렇게 워드로 작성해서 답안을 제출해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뭐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이 답을 1시간 동안 써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대학원 그 졸업 제도가 이제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좀 정확하게 주자라는 좀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성의가 없다 싶으면 F학점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는 표시가 드러날 정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딱 여러분들의 그 시험 답안지를 봤을 때 이 학생은 그래도 그동안 내 수업을 꾸준히 듣긴 했구나, 이 정도는 되어야지 F학점이 안 나가고, 만약에 이거는 수업을 전혀 듣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저는 과감하게 F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부터는 F를 받게 된 학생들이 꽤 많을지도 몰라요. 다른 과목에서도 대학원 졸업을 그렇게 쉽게, 대학원의 졸업 요건이 앞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뭐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리고 안이 정해지면 이제 그때 또 공지를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번 학기부터는 대학원 수업에서 학점을 쉽게 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F학점이 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F를 안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았던 학생이 있으면 아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공부 안 했으면 저는 F 줄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사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학부 수준보다도 쉬운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공부는 이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7장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장은 Equity Markets and Stock Valuation이네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채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채권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고, 그 채권에는 이자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 이자와 관련된 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그 관심을 살려서 한번 열심히 수업을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 미래의 배당과 배당 성장에 의해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기업의 이사들이 선임되는 여러 가지 방법, 주식 시장이 운용되는 방법, 자, 이런 내용을 배워볼 텐데, 일단 첫 번째, cash flows to stockholders. stockholders는 주주고요. 주식을 스탁이 주식이니까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stockholder. 다른 말로는 sharehold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식이 영어로 스탁도 되고, 또 우리가 한 주 한 주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쉐어라고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현금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주식 보유자에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뭐냐? 이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이 있다. 우리 6장에서 채권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이자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았을 때 받는 현금이 있습니다. 자, 채권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가치도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계산됨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엑셀로 켜서 볼까요? 엑셀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연도가 있고, 이거는 캐시플로우 투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현금 흐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채권의 만기가 5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5년이라고 한다면 채권은 현금 흐름이 일단 0 시점에는 아무것도 없고, 0은 지금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0은 지금이고, 1은 1년 뒤, 2는 2년 뒤가 되겠습니다. 1년 뒤에 1년을,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사서 1년을 기다리면 이자, 쿠폰이라는 걸 받아요. 그게 바로 C예요. C만큼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1년 또 기다리면 또 C가 발생해요. 이렇게 매번 3, 4, 5, 5년까지 계속 C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년째에는 이 C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F가 더해져서 발생하게 돼요. F라는 게 액면가였죠. 뭐 원금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액면가는 미국은 일반적으로 $1,000인데 그 $1,000가 F에 해당해요. 그래서 만약에 C가 예를 들어서 30이다. C가 30이다. 그러면은 30, 30, 30, 30,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0 더하기 30이니까 1030이 되는 거겠죠. 저로 가. 내려가. 너 벽에 붙어. 그럼 그렇게 벽에 붙어. 자, 고양이가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보유했을 때 발생 현금 흐름은 이렇게 쿠폰이라는 C가 이렇게 5번 붙고, 마지막 해에는 C와 F가 동시에 발생한다. F는 액면가 혹은 원금 이렇게 부르는 값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C는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 이제 고정금리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금리가 고정된 채권인 경우에는 이 C가 일정한 금액이 붙어요. 계속 동일한 금액이에요. 30이었으면 30, 30, 30, 30, 3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0 시점에 주식을 샀어요. 지금 주식을 사면은 이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치면 1년이 지나면 배당이라는 걸 줍니다. 배당 영어로 디비던드예요. 아까 얘는 C는 영어로 쿠폰이었죠. 그래서 이거 쿠폰이 아니고 쿠폰인데, 그래서 이제 C라고 이제 썼던 건데, 그래서 이제 C라고 썼던 건데, 배당은 디비던드니까 이제 D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D는 매년 같은 D가 아니에요.
쿠폰은 매년 같은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30이었으면 얘도 30, 얘도 30, 얘도 30, 얘도 30 이래야 되는데 D는 여기가 30이라고 해서 그 다음 년도에도 반드시 30이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매년 배당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D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1이라고 쓴 건 여기가 1년째니까 1년째 받았던 배당이니까 D1이라고 쓰고 2년째 받은 배당은 D2라고 쓸게요. 그래서 3년째 받은 배당, 4년째 받은 배당, 5년째 받은 배당까지 있고 예를 들어서 주식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되는데 만약에 5년째 주식을 팔았다고 쳐봐요. 여기 5년째 팔았어요. 물론 더 갖고 있다가 7년째, 8년째 팔아도 아무 상관없지만 그냥 내가 5년째 팔기로 정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팔면은 이 배당을 받고 나서 직후에 주식을 팔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죠. 배당 D5 받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주식을 파는데 팔게 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죠. 얼마? 바로 이 O 시점에서의 가격만큼. 여기서 말하는 P5는 P는 프라이스를 의미해요. 주식의 가격만큼 받고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현금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채권의 현금 흐름, 이거 5개 현금 흐름을 0시점으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구한 거. 그게 채권의 가치였잖아요. 주식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1시점부터 5시점까지 발생한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 그게 바로 주식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예제가 있는데 무어 오일의 주식을 한 주 구입하려고 한다. 1년 후에 2달러의 배당을 받고 그때 주식 가치가 14달러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그랬네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주식을 보유하면 이거랑 똑같은 걸 해보죠. 자, 무어 오일이라는 주식을 구입했는데 1년 뒤에 배당금을 내가 2달러를 받을 거래요. 1년 뒤에 배당 2달러를 받고 그때의 주식 가치가 받고 나서 이제 직후라고 생각해 보죠. 직후에 그 가치가 14달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달러 더하기 14달러를 내가 1년째 돈을 받는다는 뜻이죠. 배당 2달러 받고 만약에 주식을 판다면 주식 가치가 14달러라고 그랬으니까 14달러 받고 주식을 팔 거예요. 그럼 이때 내가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1년째 받는 돈이 16, 2달러와 14달러 합친 게 16이잖아요. 그 16을 1 더하기 R로 할인하는 거예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20%라고 그랬으니까 20%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겁니다. 1.2로 나눠서 13.33달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해볼까요? 무 오일의 주식이 1년 후에는 2달러의 배당을 주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주식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더 가져가요. 2년 후에 만약에 주식을 판다. 그래서 2년 후에 2.10의 배당을 받고 그리고 주식 가치가 14.70이 된다면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는 현금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1년째 이제 돈을 2달러 배당만 받아요. 그리고 2년 뒤에는 2.10달러 배당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14.70달러의 주식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년째 내가 받는 돈은 배당 2.10 그리고 주식 팔아서 얻는 14.70 이렇게 합쳐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 두 개 현금은 전부 다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달러 1년째 받은 2달러는 1.2로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2.10과 14.70 이거 두 개 합친 거는 1.2의 제곱 왜냐면 2년 앞으로 할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13.33이 된다. 자, 마지막 주식을 또 1년 더 보유한대요. 이제는 여기서 2달러 받고 그 다음에 2년째 2.10 받았는데 그냥 안 넘어가고 그냥 거기서 팔지 않고 또 1년 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 주식을 판다. 3년째는 배당이 2.205고 2.205의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판다면 15.435달러가 될 걸로 예상한대요.
이렇게 현금 흐름이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13.33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문제를 보면, 처음에는 주식을 1년만 보유해요. 1년 후에 배당 받고 주식을 바로 팔아요. 14달러 받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주식인데, 같은 무어 오일의 주식인데, 1년째 2달러 배당을 받고, 아까 위에서는 바로 주식을 팔았는데, 여기선 팔지 않고 1년을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2년째 팔아요. 주식을 더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을 파는 건 내가 원할 때 팔면 되니까요. 채권이라는 것은, 물론 채권도 원할 때 팔 수 있지만, 채권은 만기가 되면은 무조건 그 만기에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현금흐름을 받고. 하지만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어요. 만기를 내가 정해요. 팔고 싶은, 파는 시점을 내가 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의 가치는 예상되는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문제에서는 1년 뒤 2달러 배당 받고 주식을 바로 팔았는데, 그 밑에 문제에서는 2달러 배당 받고 주식을 팔지 않고 1년을 더 기다렸다가 2년째 배당 받고 주식을 팔았어요. 14.7년에. 자, 또 똑같은 주식인데, 세 번째 문제에서는 같은 주식을 또 1년 더 보유하는 거예요. 3년째 배당받고 주식을 판다. 그럼 이렇게 계속 1년 더 보유, 1년 더 보유, 1년 더 보유 하다 보면은 모형을 이렇게도 세울 수 있는 거죠. 주식을 아예 그냥 내가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평생은 내가 죽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그냥 쭉 100만 년, 200만 년 넘어서도 그냥 쭉 계속 주식을 갖고 있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도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여기서는 1년 보유하고 팔았고, 여기서는 2년을 보유했다 팔았고, 여기서는 3년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럼 이렇게 4년 가지고 있다 팔고 5년 가지고 있다 팔고 할 수 있다면은 계속 늘려서 100만 년 가지고 있다 팔고 이런 식으로도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주식의 가치는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치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까 한 말이죠. 이제 주식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런 현금 흐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 3년치 현금 흐름을 싹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주식의 가치예요. 그런데 주식을 파는 시점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문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1년만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2년 보유했고, 세 번째 3년 보유했고. 그럼 이런 식으로 4년 보유, 5년 보유, 6년 보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0만 년 보유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우리는 모형을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주식을 파는 시점을 계속해서 미루는 게 가능하다면 주식을 그냥 팔지 않아요. 팔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유한다라고 또 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배당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계산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면, 즉 이제 배당을, 만약에 내가 주식을 1년 보유하고 판다면 D1 더하기 P1, 이게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내가 1년 지나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주식을 팔 거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격만큼, 프라이스만큼을 받고 팔아요. 이게 내 현금 흐름의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1년 보유가 아니라 2년 보유로 넘어간다면 1년째는 D1을 받고 그 다음에 2년째에 D2를 받고 그제서야 P2라는 가격을 받고 또 팔아요. 주식을.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1년을 더 보유한다? 그러면은 2년째에서는 D2로 만족하고 3년째에 D3와 P3를 받고 끝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미룬다면 우리는 D3, 그 다음에는 D4, 그 다음에는 D5, 그 다음에는 D6 이런 식으로도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죠. D7, D8, D9 이렇게 계속 뒤로 보낼 수 있다는 거. D100만까지도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쭉 점점점점점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만 년 뒤까지 그렇게 해놓고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배당의 현재 가치로 계산, 즉 이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현재 가치, 모든 현금 흐름, 얘네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만 하면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계산하는 게,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자, 이제 문제는
먼 미래의 배당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배당을 D1, D2, D3, D4 이렇게 쭉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럼 D9, D10 막 이렇게 멀리 있는 9년 뒤, 10년 뒤의 배당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이 현금 흐름을 다 예측해야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할 거예요. 배당이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 가정을 할 건데, 첫 번째 가정, 배당이 성장하지 않고 제로 성장이라고 써있네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뭐냐면 배당이 계속 D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1년에도 D, 2년째도 D, 3년째도 D 이렇게 마치 채권과 비슷하죠. 현금 흐름이 계속 같은 금액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주식도 똑같은 배당이 계속된다. 1000만 년, 2000만 년 지나도록 계속 같은 배당이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게 제로 성장 모형이에요. 실제로 배당이 증가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이 모형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선주의 경우에 제로 성장인 경우가 많아요. 우선주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우선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이라는 것은 순서가 먼저라는 뜻이에요. 우선주라는 것은 선순위에 있다. 우선주에 대응이 되는 의미는 보통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눠서 발행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통주만 발행합니다. 우선주를 발행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꽤 많은 경우에 우선주는 배당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배당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정한 배당이 유지되거나 혹은 일정한 배당을 약정하고 나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로 성장이고, 그 다음에 일정 성장이 있는데 그거는 배당이 일정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1년째 D라는 배당이 붙었어요. 뭐 D1이라고 할까요? D1이라고 그냥 D라고 쓸게요. 1년째 배당을 1년째 배당을 이렇게 D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2년째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 D에서 곱하기 1 더하기 G만큼 배당이 성장해요. 배당이 이 G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3년째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3년째 배당은 여기까지가 2년째의 배당인데 2년째 배당에서 한 번 더 곱해요. 2년째 배당을 1 플러스 G를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래서 4년째 배당은 어떻게 된다? 4년째도 역시 여기까지 쓰면은 여기까지 쓰면 3년째 배당인데 여기서 하나 더 곱해줘. 그래서 3승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4년째 배당이에요. 5년째 배당 당연히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 차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1년 지날 때마다의 배당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성장. 초기의 일정 기간 동안은 불규칙적으로 배당이 지급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 성장의 형태를 따르는 경우. 이게 뭐냐면 배당은 사실 일정하게 성장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정 성장을 가정하는 이유는 뭐 딱히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딱히 불규칙하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방식으로 불규칙하게 성장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방법이 일정 성장인 건데, 만약에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일정 기간 동안은 불규칙적인 배당을 내가 찍는 거예요. 이 회사는 1년째는 D1을 주고 2년째도 D2를 주고
3년째 D3를 주고 이렇게 매년 1년째, 2년째, 3년째 금액이 다 다른 거죠. 일정하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한 4년째부터는 이제 4년, 그 3년째 받았던 거에 1 더하기 G를 곱한 뭐 이런 배당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정 성장을 하는 거죠. 1 더하기 G를 곱한 걸 주고 5년째에는 4년째에 받은 거에서 그 한 번 더 그 성장을 한 거 G만큼 1 더하기 G가 한 번 더 곱해진 거 6년째에는 또 역시 1 더하기 G가 한 번 더 곱해진 이런 거. 네. 이런 게 불규칙 성장이에요. 1, 2년째까지는 규칙적이지 않게 그냥 그때 금액이 그 일정하게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 3년째부터는 그때부터는 그 G라는 성장률만큼 일정하게 그 주식의 배당이 성장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도 있다. 자, 우리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배웁시다. 뭐 다른 거는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그냥 뭐 중요하지 않고 이 두 번째 거 배울게요. 일정 성장.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성장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그 일정하게 디비전 그로스 마들이니까 배당이 성장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매 기간마다 일정 성장률로 성장하는 모형입니다. 이 엑셀에서 치면은 1년째 배당일 D라 그랬을 때 2년째 배당은 D에 1 더하기 G를 곱한 거 2년째 배당은 D에 1 더하기 G의 제곱을 곱한 거 3년째 배당은 D에 1 더하기 G의 3승을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여기는 D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1 더하기 G에 3승을 곱한 거 여기는 D에 1 더하기 G에 4승을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쭉 이대로 써보면 1 더하기 G에 5승, 6승, 7승, 8승, 9승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곱해지는 잘못 썼다. 이거 한 칸씩 밀었었네요. 제가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1년째에 D를 받고 2년째에 D에서 G만큼 성장한 걸 1 더하기 G를 곱한 거를 받고 3년째에는 거기에서 또 1 더하기 G를 곱한 거를 받고 또 4년째에는 또 거기서 1 더하기 G를 곱한 거를 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배당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9년째에서 배당이 끝나는 게 아니고 배당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0년, 11년, 12년째도 이어지고 100년, 200만 년 뒤에도 배당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주식의 가치는 어때요? 이거를 전부 이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되는데 그때 주식 가치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D 나누기 R 빼기 G로 계산된다. 네, 우리는 시험에는 숫자 관련된 문제는 일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 관련된 뭐 공식 적용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돼요. 숫자 관련된 건 나오지 않고 오로지 개념만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만 그냥 일단 알아두고 갑시다. 이 식만. 이 식은 어렵지 않은 식이니까 D 나누기 R 빼기 G. R은 요구 수익률, G는 배당의 성장률. 네, 이 그래프는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골든스는 1년 뒤에 4달러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배당은 매년 6%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식에 대한 시장의 요구 수익률은 16%이다. 주식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 우리 앞에서 봤던 공식을 활용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배당금이 1년째는 1년 뒤에 4달러의 배당이 주어질 거고 2년째에는 4달러 곱하기 1.06만큼의 배당이 주어진다는 거죠. 배당이 매년 성장한다 그랬으니까 3년째에는 4달러 곱하기 1.06의 제곱만큼의 배당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1.06을 곱해서 그리고 4년째에는 4달러 곱하기 1.06의 3승만큼 배당이 생긴다는 거고 5년째에는 4달러 곱하기 1.06의 4승만큼 배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배당은 지금 일정하게 성장하니까 우리는 앞에서 방금 전에 배웠던 일정 성장 모형의 식 이거 D 나누기 R 빼기 G를 계산할 거예요. D는 여기 1년째 받은 배당 4달러 그 다음에 R은 문제에 주어졌을 거고 G는 여기서 배당이 성장하는 이 성장률 1.06 6%가 G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16%래요. 여기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주식의 가치는 얼마이냐? 0시점의 주식의 가치는 D를 R 빼기 G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근데 D가 4달러 여기 4달러이고 나누기 R은 16%를 요구 수익률이니까 0.16 그 다음에 빼기 G를 빼라 그러는데 G는 상승률이죠. 6% 0.06을 빼요. 그러니까 4를 0.1로 나누니까 얘는 40달러가 되겠죠. 제가 엄청 피곤한데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4년 뒤에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4년 뒤의 주식 가치는 이제 5년 이것도 똑같이 D 나누기 R 빼기 G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는 D가 아까 0일 때 0 시점에 현재 가치로 구할 때는 D가 1년 뒤에 받는 배당이었는데 이제는 4년째 주가를 구할 때는 1년 뒤에 받는 배당이 5년째 배당을 D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D가 바뀌어요. D가 4달러가 아니고 4달러 곱하기 1.06의 4승한 값이 D예요. 걔를 0.1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답이 40달러에 1.06의 4승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4년 동안 주가의 연간 상승률은 얼마인가? 아유, 설명을, 이거, 4년 동안 주가 연간 상승률은 얼마인가? 그냥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 설명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연간 상승률은 여기 6%. 이 배당의 성장률하고 주가의 연간 상승률하고 동일해요. 이 배당 일정 성장 모형에서는. 그래서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잘 알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이거 설명하자면은 그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거나 메일 보내거나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배당 일정 성장 모형에서 주가의 연간 상승률은 배당의 성장률과 동일하다. 그래서 배당이 6%씩 성장한다 그러면 주가도 똑같이 6%씩 성장한다. 이렇게 그냥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런 게 중요한데 자, 여기 P는 D 나누기 R-C 이 식이죠. 주가는 이제 D를 R 빼기 G로 나눈 거라 그랬어요. 위에서 했던 식이죠. 이 식. P는 D를 R 빼기 G로 나눈 거.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이 식을 R에 대해서 다시 쓰면 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P는 D 나누기 R 빼기 G니까 R 빼기 G를 왼쪽으로 넘기고 P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G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네, 뭐 이 식을 그냥
좀만 다르게 써보면 이렇게 된다. 뭐 이거는 뭐 쉬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R은 요구 수익률인데 이 요구 수익률이 얘 더하기 얘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 첫 번째가 뭐냐? 얘는 배당 1년 뒤에 받는 배당을 주가로 나눈 거예요. 오늘의 주가로. 이게 바로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디비던 일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1년 동안 받은 배당을 주가로 나눈 값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어쨌든 그게 요구 수익률의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G가 있어요. G는 뭐냐면 배당의 성장률이었죠. 배당의 성장률이었는데 우리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위의 문제에서 주가의 연간 상승률은 배당의 성장률하고 동일한 거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외우라 그랬죠. 지금 일단 외우고 여러분이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싶으면 저한테 이제 따로 질문을 해라 그랬습니다. 예, 솔직히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를 제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안 하는데 저 혼자 설명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저는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제가 해줄 건데 지금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저한테 오세요. 질문하고 그러면 제가 완벽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어쨌든 주가의 상승률은 배당의 성장률과 동일하다. 이 모형에 따라서 이 G는 원래는 배당의 성장률이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얘는 주가의 상승률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즉 내가 주가를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1년만큼 주가가 몇 퍼센트 올랐나를 보여주는 게 G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나한테 수익이잖아요.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1년 지나서 11,000원에 팔아요. 그럼 나 10% 수익 번 거죠. 주가가 올라서 버는 수익. 그것도 요구 수익률에 들어간다. 즉 우리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률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배당을 받아서 올리는 수익률이 있고 또 하나는 주가가 올라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배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리가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되면 배당을 받을 때도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주가가 오를 때도 수익을 올리죠. 근데 이거를 나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보유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가별로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이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일단 한국은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배당을 받았다. 그거 배당 중에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돼요. 자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느냐? 뭐 아주 큰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자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은 아직은. 근데 지금 논의 중이에요. 이 과세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수십 년간 과세를 하지 않아 왔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1년 뒤에 11,000원에 팔았다. 그럼 1,000원 내가 벌어들인 셈이잖아요. 사실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팔았으니까 그 1,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 돈이라는 거죠. 세금 안 내고. 자,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배당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당연히 과세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자, 자본 수익률, 주가가 올라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느냐?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은 과세를 더 많이 해요. 미국도 과세를 안 하는 뭐 그런 구간도 있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과세를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현저하게 낮은 그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상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많이 하는데 자본 수익에 대해서는 한국은 안 하고 미국은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둘 다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한 가지 종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또 한 가지 종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거나 아니면 매우 적게 매기거나 이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배당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지 그리고 자본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라 해도 대부분 안 찾아보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논란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왜 자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는 지금 모든 국가가 다 하고 있는 논의이기 때문에 중국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 관련된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우리가 학기 말에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 보고서 쓸 때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들은 다 그 내용들을 중국 시장에 그 적용을 해보면 다 여러분들이 쓸 거리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 그 검색을 하는 그런 그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배당 수익률. 예를 들면 이런 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야후 가볼까요? 근데 요즘은 배당을 많이 안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특히나 미국에 그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배당을 안 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볼까요? 아마존 같은 회사. 아마존 보면은 아마존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forward dividend yield가 이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당을 주가로 나눈 거. 디비던 일드가 배당 수익률. 여기 디비던 일드 있죠. 배당의 수익률인데 여기 non available이라고 나와요. 배당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아마존은 배당 안 주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은 배당 수익률이 여기 있죠. 여기 forward dividend yield가 0.67%네요. 0.67%만큼 이 가격 123달러의 0.67% 그러니까 1달러도 안 되죠 사실. 그 정도 돈을 배당으로 1년 동안 배당으로 준다는 거예요. 한번 텐센트 볼까요? 텐센트 홀딩스 리미티드 이거겠죠? 홍콩이겠지? 이거 들어가 보면은 텐센트는 배당 주네요. 0.24% 이렇게 배당을 주는 회사예요. 이 가격에 0.24%만큼을 배당을 준다는 거고. 알리바바 볼까요? 알리바바 뉴욕증권거래소죠. 그럼 알리바바도 보면은 배당을 안 주고 있는 회사네요. 그래서 배당 안 주는 이런 회사들은 배당 수익률이 빵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자, 네, 이런 거는 뭐 안 풀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식은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식을 한 주 사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뭐 그 권리들을 획득하는지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통주 배당을 지급할 때나 파산할 때 특별한 우선권이 없는 주식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우선주와 대비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선권이 없는 주식이다라는 얘기는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 따로 있다. 그 주식을 우선주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어요. 의결권이 제일 중요한 권리예요. 의사결정권이라는 뜻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주 주주들은. 그래서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는 그들의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경영진을 고용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주주들은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기업을 통제한다 써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통제한다는 말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주의 말을 잘 듣게끔 견제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왜냐? 경영진을 고용하는 게 이사인데 그 이사를 선임하는 게 주주잖아요. 즉 경영진이 주주 말을 안 들으면 주주는 이사를 바꿔버릴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이사는 지금 현재 고용진을 고용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현재 이사진을 바꿔버리면 이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은 결국 이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사는 주주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 이사회라는 한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주주가 그 기업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뭐 황금 룰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주당 한 표를 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주식을 내가 이제 뭐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표 행사하는 거고 10주 가지고 있으면 10표 행사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주주 한 명당 한 표 이런 거는 이제 성립하지 않아요. 뭔 소리냐? 그 보유한 주식에 비례해서 표를 갖는 거지. 내가 그냥 이 회사 주주라 그래서 다 똑같이 한 표 행사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치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모두가 한 표씩을 행사하잖아요. 회사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게 아니라 주식 많은 사람은 더 많은 표를 행사하고 주식이 적은 사람은 조금밖에 행사 못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 선임 투표 방식 이거는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위임장 투표 뭐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클래시스 오브 스탁. 특히나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위에서 원 쉐어 원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라고 썼죠. 일반적으로는 한 주당 한 표 행사가 맞는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의결권을 다르게 부여해서 그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구글 같은 회사가 이렇게 하는데 주식을 발행할 때 구글 A 주식이 있고 구글 B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A 주식은 한 주당 한 표인데 구글 B 주식은 한 주당 100표 이렇게 그 의결권이 한 주당 100표씩 가지고 있는 슈퍼 의결권 주식을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게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듀얼 클래스 스탁이라 그래서 차등 의결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차등 의결권이 그 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이렇게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기업도.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이 다 원 셰어 원 보트 이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미국은 옛날부터 차등 의결권을 고수해 왔어요. 즉 회사가 원하면 주식을 발행할 때 그냥 보통 한 주당 한 표짜리 그리고 이건 특별 주식 한 주당 100주 혹은 한 주당 10,000주짜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특별한 주식을 만들어서 두 종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해와 홍콩의 거래소, 상해 거래소, 홍콩 이제 증권거래소 그 거래소들이 예전에는 한국처럼 차등 의결권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자 정확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2018년, 17년 이 근처일 것 같은데 그때쯤에 홍콩과 상해가 아닌가? 홍콩과 싱가포르인가? 하여튼 홍콩은 확실해요. 나머지 하나가 상해 아니면 싱가포르인데 그거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자 그러면 어쨌든 홍콩에서는 이 듀얼 클래스 스탁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2018년쯤에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왜 받아들였냐? 자국의 기업들이 이 차등 의결권 제도가 없다 그래서 미국 가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차등 의결권은 누구한테 좋은 거냐? 이제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 회사가 있어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달 전에 쿠팡처럼 쿠팡도 한 달 전까지는 상장되어 있지 않았었죠. 최근에 상장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상장되어 있지 않은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상장을 하려고 보니까 상장을 하면 이제 주식을 내다 파는 게 상장이잖아요. 상장하면 이제 그 원래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 주식의 그 회사의 사장 겸 대주주가 이제 주식을 일부 팔면서 이제 자기 돈을 이제 그 투자받는 개념이죠. 상장이라는 게. 그럼 자기 주식을 이렇게 내놓고 돈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당한 거래이긴 한데 이 주식을 내놨을 때 그 주식을 누군가가 독점해버리게 된다면은 나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원래 100% 가지고 있다가 한 40%만 내가 남기고 60%는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럼 그 60%가 시장 내에서 그냥 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면 그래도 나는 나 혼자 40%를 가지고 있고 그 60%는 시장 내에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뭐 5%, 뭐 이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60%는 의견을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는 사실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주식을 나눠서 갖고 있을 텐데 걔네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40%에 나한테 동의하는 10% 주주만 내가 확보하면 그럼 50%니까 내가 과반으로 의결권을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회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40% 가지고 있고 60%를 시장에 내놨는데 그거를 그 60% 주식이 흩어져 있지 않고 누군가가 그 주식을 싹 다 사버려서 독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40, 쟤는 60. 그런데 제 그 60을 가진 쪽이 만약에 나랑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저는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회사의 경영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내놓은 주식이 내가 내놓은 주식을 누군가가 사서 나한테 반대 의견을 던질까봐 내 경영권을 위협하고 침해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상장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그 차등 의결권을 만들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투자받고 싶은데 의결권은 내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주식만 난 돈만 벌고 의결권 내주기 싫다.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공정 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금지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전까지는 금지해 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거를 불공정 거래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시행을 해 왔던 거고. 자, 그럼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이 차등 의결권 제도를 활용하면 상장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의결권을 내놓지 않아도 됐거든요.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 때는 한 주당 한 표짜리만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한 주당 10,000표짜리 그런 슈퍼 의결권을 가진 주식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슈퍼 의결권을 가진 그런 좋은 등급, 높은 등급의 그 주식만 가지고 이미 의결권의 과반을 아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돈은 돈대로 벌고 왜냐면 그 의결권이 한 주당 한 표밖에 없는 그냥 보통 주식 걔네들을 시장에 내다 파물해서 돈은 돈대로 벌 수 있고 원래 공정하게 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동시에 잡을 수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등 의결권을 활용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회사 경영권도 내 맘대로 하고 그리고 돈도 벌어오고 미국은 그걸 정당한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차등 의결권이 쭉 있어 왔고 구글과 페이스북 둘 다 이 제도를 아주 잘 활용해서 IPO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zu커버그 같은 사람, 페이스북의 CEO죠. zu커버그가 절대로 경영권을 놓을 일이 없어요. 지분은 절반도 안 가지고 있어요. 페이스북 지분의 아마 한 30% 가지고 있을까? 하여튼 절대 50%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마크 zu커버그가. 근데 그 사람 의결권은 뭐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슈퍼 의결권을 다 본인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구글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쿠팡이 상장을 할 때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쿠팡이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쿠팡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코스피에 상장하지 않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이렇게 그 정도 규모의 기업으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작은 기업 중에는 미국에 상장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 지금 한국에서 시가총액 5등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쿠팡이 시가총액 5위 정도 규모의 회사가 한국을 버리고 미국에 가 상장한다? 이런 경험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인데 쿠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일반 전문가들의 경우에 이 차등 의결권 때문에 쿠팡이 한국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했다라는 의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차등 의결권을 한국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이제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아직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에서 이제 논의가 앞으로 될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논의를 이미 홍콩에서는 한 3, 4년 전에 이미 했던 거예요.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홍콩에 상장하지 않고 상해에 상장하지 않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그때 IPO 신기록을 세우면서 상장을 했는데 자국에 상장을 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상장하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상장하지 말라. 우리나라도 이거 똑같은 그거 해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활용해라. 라고 이제 차등 의결권을 이제 홍콩에서도 도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해 아니면 싱가포르인데 나머지 하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상해일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차등 의결권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쓰기에, 논문을 쓰기에 아주 적합한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중국어로도 검색해보시고 이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을 좀 흥미롭게 본다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찾아보는 거죠. 검색해서 읽어보고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본다면, 지금 우리 수업은 막 그 산수 계산하고 뭘 복잡하게 분석하고 이런 거는 안 하는 수업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개념이 흥미롭다고 이제 판단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 정도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학문적인 무슨 막 이런 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수준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각자 그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통주가 갖는 권리, 보통주 주주들이 갖는 권리가 뭐가 있냐면은 배당을 지분의 비례해서 나눠 가질 권리, 그리고 청산될 때 부채 상환 후 자녀 재산을 지분에 나눠 가질 권리,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주들은 회사에서 돈 받을 일이 딱 두 번 있어요.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가, 첫 번째는 배당이에요. 기업이 배당을 뭐 1년에 두 번 꼬박꼬박 이렇게 주는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안 주는 회사도 많아요, 배당은. 배당에 대해서 아마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배당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기업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회사도 꽤 많습니다. 아까 우리 봤죠? 알리바바도 안 줬고, 아마존도 안 줬고,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다 배당 안 주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구글도 그렇고.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안 주는 회사들도 있지만, 주는 회사는 어쨌든 줘요. 어쨌든 주주가 되면 그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사가 준다면. 그래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일, 첫 번째 배당.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회사로부터 돈 받을 일이 회사가 망했을 때요. 회사가 사업을 종료했을 때, 청산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가 이제 망해서 완전히 그냥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장사 안 할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장사를 안 하더라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녀 재산이 있겠죠. 남아있는 재산, 뭐 공장이라든지 뭐 사무실 이런 거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남아있는 거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끼리 나눠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돈을 받는 일이에요. 주주가, 회사가 만약에 청산된다면 그 청산하고 나서 그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단 가지고 있는 부채는, 빚은 다 갚아야 되고, 빚 갚고 남은 자녀 재산은 주주들끼리 나눠 갖는다. 자, 그래서 돈을 돈을 회사로부터 받을 일이 두 번 있는데, 배당 받을 때랑 그 기업이 청산됐을 때. 근데 주주들이 갖는 권리는 뭐냐면 그 돈을 지분의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고,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사장이, 부사장인가요? 삼성의 이재용이 주식을 만약에 100주 가지고 있다. 이재용이 100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적네. 자, 뭐 제 친구라고 해보죠. A, B라고 하죠. A라는 사람은 주식 10주, B라는 사람은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배당을 기업에서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A는 10주, B는 100주니까 B가 A보다 10배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배당도 그거에 비례해서 줘야 된다. B는 A보다 반드시 정확하게 10배 많은 배당을 받아야 돼요. 배당도 딱 10배 정도여야 된다. 이 청산되고 나서 마지막 남은 자녀 재산도 나눠 가질 때 지분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다. 뭐 이재용은 회장님이니까 나보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주, 이재용 100주인데 이재용은 회장이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배당 줄 때 이재용한테는 나에 비해서 한 1000배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식이 10배면 배당도 10배만큼 줘라라는 거죠. 비례해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권리가 있는데 바로 신주 인수권이라는 권리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권리이고 이거를 어기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두면 좋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이것과 비슷한 걸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자,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뭐냐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말이 좀 어렵죠, 한국말이. 신주라는 것은 새로운 주식을 의미해요.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할 수가 있어요. 뭐 상장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 유상증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대부분의 표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긴 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것 같긴 하네요. 중국어 책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좀 중국어 책을 활용해서 좀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 일단 그 추가로 발행한 주식은 그냥 아무데나 가서 팔면 안 돼요. 일단은 기존의 주주들한테 주식을 살지 말지를 물어봐야 돼요. 즉 기존의 주주들은 원래 내가 이 회사 주주였다면 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일단 나한테 와서 먼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고 안 사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비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는 가져요. 이건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안 사면 그만이에요. 돈 없으면 안 사는 거고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하지만 기업이 나 몰래 그 주식을 딴 데 가서는 팔지 못한다. 일단 내 의사를 물어보고 내가 산다 그러면 무조건 나한테 팔아야 되는, 즉 나는 살 수가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신주 인수권입니다.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기존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신주 인수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때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기 전에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판매해야 된다. 기존 주주들한테 물어봐서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일단 먼저 팔아야 되고, 물론 안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안 사겠다는 사람들 주식은 다 모아서 시장에 내다 팔면 되는 거예요. 일반 대중에게. 근데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이유는 주주들에게 기업에서의 비례적인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써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어요. 그 회사의 주식을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50% 지분 있으면 내 의결권이 50%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는 회사에 무슨 중요한 의사결정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미 과반수를 확보한 거예요. 내가 절반의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내 거나 다름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엄청 많이 발행을 했어요. 기존의 주식이 만약에 100주였어요. 100주였는데 나는 그 중에 50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100주 중에 50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 50% 가지고 있었는데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또 100주를 발행했어요. 그럼 원래 있던 100주, 새로 발행한 100주 합쳐서 200주가 된 거죠. 그럼 그렇게 새로 또 100주를 발행할 때 그 중에 50%, 왜냐면 내가 기존에 100주 중에 50%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새로 100주를 발행하면 또 그 중에 50%인 50주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주 인수권은. 100주를 새로 발행할 건데 그 중에 50주는 기존에 너가 50%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너 지금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50%는 너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살래 말래라고 물어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산다 그럼 돈 주고 사는 거고, 난 돈 없어 못 사겠어 그러면은 내가 살 수 있었던 주식은 결국 내가 안 샀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만약에 기업이 그 100주를 새로 발행했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러면 나는 원래 100주 중에 50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율이 50%였는데 이제 100주를 추가로 발행했는데 나는 여전히 50주니까 이제 200주 중에 50주, 나는 내 지분은 2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새로 발행된 주식을 안 살 거야. 난 자발적으로 지분율이 25% 낮아져도 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식을 몰래 발행해서 외부에 내다 판 다음에 이제 너는 200주 중에 50주니까 이제 지분율이 25%로 깎였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은 내가 주주였다면 내가 원래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50%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나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살 수가 없어서 새로운 주식을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지분율이 낮아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나 몰래 그렇게 일을 벌일 수는 없는 거다. 일단 내가 돈이 충분히 있고 내가 원한다면 나는 50% 지분율을 무조건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가진 기본적인 권리다. 그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 영화 중에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페이스북의 내용을 다룬 영화죠. IMDb나 검색해 볼까요? 잠시만요. IMDb 여기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네, 2010년 영화네요. 벌써 10년이 넘었네. 네, 그러면 여기 마크 zuckerberg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페이스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가 이제 두 군데서 그 고소를 당해요. 페이스북 그 창업자인 주커버그가 두 군데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아마 합의를 받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패소나 다름없는 합의를 본 거죠.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이제 합의를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커버그가 그 쌍둥이한테 거기 이제 영화에 쌍둥이가 나옵니다. 다 실제 인물들이에요. 실제 인물들인데 그 쌍둥이가 원래 이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이 페이스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도 거의 비슷한 이름을 썼었고 페이스북과 비슷한 이름을 썼었고 이 쌍둥이들은 주커버그를 끌어들여서 일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주커버그는 쌍둥이 몰래 자기가 얘네들 아이디어를 뺏어서 자기가 페이스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 아이디어 빼앗겼다라 그래서 주커버그를 고소했고 아마 합의를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and by the co-founder who was later squeezed out of the business 써있죠. 이 사람 뭐냐면 co-founder였어요. 주커버그랑 동업자였고 같이 공동 창업자였는데 그래서 둘 다 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였죠. 근데 둘 사이가 둘의 그 기업 경영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어요. 주커버그는 상장을 하지 말고 계속 그 페이스북을 키워나가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는 게 주커버그의 계획이었고 그 코파운더는 그 경영학과 출신이었는데 하버드 경영학과 출신이었는데 걔는 페이스북 그 적당히 성장했을 때 이거를 그냥 팔아치우자라는 이제 주의였어요. 주커버그는 이거 끝까지 안 팔고 회사를 안 팔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결국 주커버그가 사실 옳았던 거죠. 결국 이렇게까지 컸으니까요. 경영학과 친구는 우리가 무슨 돈을 수천억을 버나 아니면 수십억을 버나 뭐 이게 뭔 큰 의미가 있느냐. 수십억도 이미 큰 돈인데 수십억 선에서 멈추자라는 게 경영학과 친구의 생각이었고 어쨌든 주커버그랑 생각이 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주커버그가 얘를 내쫓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회사에서 내쫓느냐 바로 이 신주 인수권을 어깁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발행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만 그 주식을 주지 않고 나머지 주주들만 그 주식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주식이 예를 들면은 주커버가 뭐 40%, 그 친구가 20%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분율을. 그런데 주식을 잔뜩 발행했는데 그 잔뜩 발행한 거를 주커버그한테는 주고 그 친구한테는 교묘하게 그러니까 물론 주커버가 바보가 아니니까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뭔지는 다 알죠. 하지만 이제 그 친구를 교묘하게 속여서 그 어쨌든 새로 발행된 주식을 확보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계책을 꾸민 거죠 주커버가.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는 신주 인수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새로 발행된 주식을 사지 못했고 결국에 자기 지분이 20%인가에서 0.01%인가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열받죠 당연히 친구는. 그래서 고소한 거고. 그래서 꽤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 친구는 다시 지금 지분율이 10%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꽤 높은 퍼센트가 됐습니다. 네, 의결권에 그 표를 꽤 많은 표를 던질 수 있을 정도의 그 의결권을 확보했죠. 또 다 합의를 봐서.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영화 재밌으니까 한 번씩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배당과 관련된 특징. 아까 배당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배당은 기업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에요. 배당은 기업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배당금 그리고 배당 얼마 줄지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배당 1,000원 뭐 작년에 2,000원 줬다가 올해 1,000원 줘도 주주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배당에 대한 결정은 회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들이 회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채권과는 큰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쿠폰이 30달러다. 30달러로 고정되어 있으면은 30, 30, 30, 30은 꼭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주식은 배당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작년에 20 줬다가 올해는 10, 뭐 3년째는 그냥 아예 빵원 이렇게 줘도 회사를 상대로 그 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은 기업의 선택이다. 기업의 그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기업이 파산될 수가 없어요. 기업의 파산은 뭐다?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기업은 파산하는 거예요. 즉 빚을 못 갚았을 때. 파산이라는 것은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채권을 못 갚았을 때 파산이 되는 거지 배당을 못 줬다 그래서 파산이 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당 자체가 애초에 기업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배당의 특징. 이거는 꽤 중요한 내용인데, 자, 배당에 대해서는 그 세금이 과세가 돼요.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특히 개인 주주가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돼요. 뭐 기업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를 상당히 많이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는 복잡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은 개인 주주가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돈 받았으니까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당에 대한 세금 과세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중과세가 뭔가 봅시다. 자, 회사는 돈을 벌어요. 매출액으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각종 뭐 비용, 원가, 비용, 뭐 감가상각 이런 걸 다 빼면은 EBIT라는 게 나온다 그랬어요. 이자와 세금 내기 전 수익. 그래서 여기서 이자를 한번 내요. 그러면 이제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면 그러면은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기 순이익에서 이제 두 군데로 돈이 나눠서 간다 그랬죠. 하나는 배당으로 가고 또 하나는 그 유보 이익으로 간다 그랬어요. 회사 안에 돈을 쌓아둔다 그랬죠. 그게 당기 순이익은 두 갈래 길로 가요. 자, 다시 설명하면 회사가 매출액, 판매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비용, 원가 이런 거 다 빼서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합시다. EBIT가 영업해서 이제 번 영업이익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자랑 세금만 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자 내고 세금 냈어요. 내고 나니까 이제 최종 당기순이익이 남았고 이 돈은 주주의 돈이에요. 당기순이익은 주주가 갖는 몫입니다. 그럼 벌었으면 이제 주주한테 돈으로 주면 되는데 주주한테 주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으로 실제로 주는 거, 그게 배당이고, 근데 배당은 모든 회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안 하고 있었죠. 당기순이익을 배당으로 주지 않고 회사 안에 유보이익으로 남겨놔도 돼요. 회사 안에 그냥 쌓아둔다는 거예요. 돈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자, 그럼 그렇게 하면서 주주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주주들이 서운해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회사는 주주 거니까. 돈을 회사 안에 그대로 쌓아둔다? 그럼 그것도 회사 안에 쌓아둔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어차피 내 돈인 거예요. 회사가 내 거니까. 즉 기업이 돈을, 당기순이익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직접 주느냐 아니면 유보이익으로 회사 안에 쌓아두느냐는 돈의 위치만 달라질 뿐이에요. 어차피 주주의 돈인데 둘 다 주주의 호주머니인데 이쪽 호주머니로 돈을 넣어줄 거냐 이쪽 호주머니로 돈을 넣어줄 거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당을 받으면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중과세냐?
세금을 아까 한번 냈잖아요. 여기 법인세를 한번 냈단 말이에요. 회사가. 아, 이거는 회사가 낸 돈이고 이 돈은 내가 개인으로 배당받아서 내는 돈인데 그럼 내는 주체가 다르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자, 다시 말하지만 회사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 그랬잖아요. 이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돈이지만 사실상 주주인 내가 내는 돈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주인이 내는 돈인 거잖아요. 회사라는 것은 무슨 회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또 하나 인격체가 아닌 거죠. 결국 회사가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내는 세금이나 다름없는 건데, 돈은 한 번 벌었는데 매출액이라는 그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낸 돈을 한 번 벌었는데 세금을 법인세 회사가 한번 내가 주인으로 있는 회사가 한번 내고 그 다음에 그 세금 내고 남은 돈을 배당으로 받았다 그래서 소득세를 한 번 또 내니까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세금 두 번 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은 이중과세가 맞아요. 자, 배당은 이중과세가 맞는데, 근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시키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 중국은 잘 모르겠지만 중국도 아마 과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중국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제도를.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있지 않아서 사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기 나라니까 여러분들이 마침 또 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중국의 그런 금융 제도에 대해서 한 번씩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당에 과세되는 이 소득세는 이중과세다. 이중과세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좋고 나쁜 거라고 할 수도, 그러니까 뭐 부당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지금 과세하고 있어요. 이중과세인 거 알지만 과세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과세는 뭐다? 회사는 이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어요. 수익 한 번 얻었죠. 그럼 우리가 돈을 한 번 벌었으면 그 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뭐라고 안 해요. 문제는 돈 벌었는데 세금을 두 번 내라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가 딱 그 경우예요.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한 번 냈는데, 그래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는 거 여기까지는 정당하다. 근데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위치만 옮겼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 호주머니로, 어차피 둘 다 내 건데 둘 다 내 돈인데 내 이쪽 호주머니에서 내 이쪽 호주머니로 위치만 옮겼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한 번 또 내니까 이거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거다. 주주들은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과세, 배당에 대한 과세는 항상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선주는 이제 보통 이제 우선주라는 것은 아까 이제 보통주와 대립되는 개념인데, 우선주라는 것은 우선하는 주식이에요. 우선이라는 것은 순서가 우선이라는 건데, 뭐에 있어서 순서가 우선이냐? 돈 받는 순서가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돈을 먼저 받아요.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받지는 않는데 그냥 순서가 먼저예요. 순서가 먼저인 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돈 다 나눠줄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돈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눠지죠. 돈을 다 나눠주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준다 그래도 마지막 순서까지 대부분의 경우는 돈을 나눠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순서가 안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 순서가 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만 돈 받아가고 뒷순위에 있는 사람은 돈 못 받아가는 경우도 간혹가다 발생할 수가 있다. 우선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안전한 주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은 돈 받을 때 보통주 우선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돈 받는 경우 몇 번 있다 그랬죠? 회사에서 주주가 돈을 받는 경우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배당금 받을 때 회사가 배당금을 주주한테 직접 주는 거, 그게 돈 준 경우 하나. 그 다음에 회사가 망했을 때, 기업이 청산을 하게 되면 그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런데 그때 순서가 있다. 배당을 줄 때도 그렇고 자녀 재산을 나눠줄 때도 그렇고 우선주가 무조건 먼저 받아요. 우선주는 자기 몫을 먼저 다 받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보통주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우선주는 그 배당을 우선주가 먼저 배당 다 받아야지 그 다음에 보통주 주주들이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주의 경우는 배당을 고정시켜 놓지 않아요. 그때그때 주는 배당금이 매번 달라요. 얼마 줄지 모르는데 우선주는 배당금을 고정시켜 놓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는 얼마 이상의 배당금을 무조건 매년 얼마씩 주겠습니다 라고 고정을 시켜 놓는데, 물론 이 고정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해요. 배당금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 이상 배당을 주겠습니다 라고 고정을 했다 그래도 그거는 약속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무가 될 수는 없다. 그 돈 만약에 안 준다 그래도 회사를 법률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당금 고정을 약정을 걸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 법적인 의무가 되지는 않는 그런 약정인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우선주는 이렇게 돈 받는 권리는 우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다 좋죠. 돈 받을 때 먼저 받으니까. 그럼 좋기만 한 거냐 우선주가? 좋은 대신에 안 좋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의결권이 없어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돈만 받습니다. 돈만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권 없는 대신에 돈만 먼저 받는 게 우선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우선주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그런 포지션이 우선주라고 보시면, 우선주의 포지션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왜냐하면 돈 받을 때 그 채권자에게 이자 주는 거랑 주주에게 배당 주는 거랑 뭐가 더 우선할 것 같아요? 회사가 배당 먼저 주고 이자 주나요? 아니면 이자 먼저 주고 배당 주나요? 우리 아까 순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자 먼저 주고 배당을 주는 거죠. 이 순서에도 이자 주고, 여기서 이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배당 주잖아요. 이자는 의무란 말이에요. 무조건 줘야 되는 돈. 배당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고, 당연히 줘야 되는 의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돈 남으면 배당을 줄까 말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받는 이자가 제일 먼저, 그리고 보통주 주주가 받는 배당은 저 뒤에. 그런데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가 받는 배당보다 우선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죠. 채권자한테 이자 주고 그 다음에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 주고 그 다음에 보통주 주주에게 배당 주고,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받는 순서도 딱 중간인 거죠. 그리고 우선주는 주식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 누가 없죠? 채권자가 의결권이 없잖아요. 돈 빌려준 채권자들은 의결권이 없죠. 우선주는 이름은 주식이지만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권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배당금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제 고정되어 있죠? 그 채권에 붙는 이자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배당금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성격인 거죠. 채권이랑. 이름은 주식이에요. 우선주. 이름은 스탁이지만 사실상 채권의 성격을 많이 띠는 주식이다. 그래서 보통주와 채권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자,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배당금을 이렇게 고정시켜 놨다 해도, 우리 배당 얼마 이상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약정을 해놨어도 그 배당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배당은 그냥 안 주고, 그러니까 그 배당 안 줬다 해서 회사를 고소할 수는 없고, 대신에 그 배당은 계속 이월돼서 쌓여요. 우리가 매년 10,000원씩 주기로 했는데 올해 돈 없어 10,000원 못 주겠다. 그럼 그 10,000원 내년으로 넘어가서 20,000원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못 주겠다? 그럼 또 20,000원 넘어가서 그 다음 년에 30,000원으로 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주식시장에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이 정도는 이제 아는 게 좋은데, 발행시장은 뭐냐면 주식이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이에요. 그냥 IPO 생각하면 쉬워요. 상장이 발행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 쿠팡이 상장했죠. 쿠팡이 비상장 회사였다가 이제 기업이 돈을 잔뜩 투자받기 위해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주식을 최초로 시장에 파는 거, 그게 발행시장이다 라고 생각되면 돼요. 그러니까 최초 네가 상장하는 경우를 우리가 발행시장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유통시장은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시장이 유통시장이죠.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 그래서 발행시장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시장에 처음 내다 팔면 그게 발행시장.
그렇게 내다 팔려진 주식이 돌고 도는 시장이 바로 유통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딜러와 브로커 이거는 뭐 당장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한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주식 증권 거래소에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뉴욕 증권 거래소하고 그 다음에 그 나스닥이 나와요. 뉴욕 증권 거래소하고 나스닥의 뭐 차이가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뉴욕 증권 거래소 1792년에 설립됐네요. 우리 한국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한국은 언제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900 한 70년? 이쯤일 텐데 아마 1970년 되겠죠 아마 그쯤일 텐데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200년 먼저 설립했네요. 맨하탄 뉴욕에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거래량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의 증권 거래소이죠. 자, 뉴욕 증권 거래소는 월스트리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보면 그 건물이 있어요. 최근에 그 쿠팡 사진도 크게 떴었죠.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딱 쿠팡이 그 상장한다고 이렇게 크게 막 깃발도 걸고 태극기도 걸려있고 하던데 예전에 뭐 알리바바가 상장했을 때도 뭐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여튼 뉴욕 증권거래소는 물리적인 위치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나스닥은 건물이 없어요. 얘는 그냥 컴퓨터 네트워크예요. 나스닥은 그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증권거래소지 실제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건물에 모여서 막 거래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나스닥은 물리적인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그렇게 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차이점이 많긴 한데 별로 중요한 차이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은 딜러 시장이고 뉴욕 증권거래소는 브로커 시장이고 뭐 이런 큰 차이점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전문가들 그쪽 업계 사람들한테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일단 모르고 넘어가도 되고 이거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뉴욕 증권거래소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거래소를 옮겨요. 지금 한국은 그런 경향이 뚜렷해요. 한국도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코스닥에서 시작을 해요. 코스닥이 처음에 상장을 했다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코스피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옛날에 카카오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으로는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그랬죠. 처음에는 다 코스닥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니까 우리 대기업인데 이런 중소기업이랑 같이 놀 수 없어. 그래서 좀 더 큰 물 가서 놀자 하면서 코스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시장을 이동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나스닥이 이제 약간 중소기업 중심이고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제 대기업 중심이니까 중소기업들이 사이즈가 좀 커지면 뉴욕 증권거래소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가 참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근데 최근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나스닥에 그냥 남아있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한 5위까지 6위까지 아마 다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써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 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10등 안에 들 거예요. 아마 시가총액 한 20위 안에 나스닥 기업들이 다 있어요. 지금 1, 2, 3, 4, 5, 6등이 다 나스닥에 있다고 보면 돼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는 애들이 5등 안에 못 드는 거죠. 하나도. 그 정도로 이제 초대형 기업들이 나스닥에 이제 잔류하는 경향이 강하다. 앞으로는 나스닥 기업이 뉴욕 증권거래소로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죠. 여기가 더 큰 물처럼 보이니까요. 지금은. 물론 증권거래소의 전체 사이즈를 보면 아직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훨씬 더 크긴 한데 어쨌든 거기 지금 현재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름만 놓고 보자면은 나스닥이 뉴욕 증권거래소보다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다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중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중국도 증권거래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상해에 있고 홍콩은 중국이라고 봐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해에 큰 거 있고 또 심천에도 하나 큰 거 있죠. 셴젠에도 또 다른 데도 북경에는 거래소가 없나? 제가
중국 금융을 잘 몰라서. 일단 상해랑 셴젠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홍콩에도 있고, 뭐 대만에도 있는데 대만은 또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대만에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도 그 증권거래소가 여러 개 있는데, 그렇게 뭐 만약에 상해가 심천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심천에 있는 상장된 회사들이 상해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사례를 찾아보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경향이 뚜렷해요.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 기업 규모가 커져서 대기업이 되면 코스피로 옮겨갑니다. 옛날에 미국도 나스닥에 있던 애들이 뉴욕 증권거래소로 옮겨가는 일이 아주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한 최근 한 10년 정도? 하여튼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1, 2위 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뉴욕 증권거래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 네, 이런 경향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 중국은 어떤지 제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조만간 시험에 대한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공지를 그 우리 강의 포털 시스템에 올릴 테니까 그거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하면은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세요.